오늘은 PBF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OW나 POS보다 조금 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하이퍼레저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사실 이것까지 알게 되면은 이제 POW, POS, PBFT까지만 알면은 웬만한 알고리즘은 거의 다 아신 거라고 보셔도 될 만큼 이쪽에서 파생된 알고리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PBFT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이제 FLP 불가능 이론이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게 있는데 거기서 세이프니스랑 라이브니스가 양립하는 가치잖아요. 이제 비잔틴 펄스 BFT 비잔틴 펄스 톨러런스 해가지고 그 합의 과정에서 사기를 치려는 애들이 있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가치가 세이프티랑 라이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펄스 톨러런스는 둘 다 모든 체인에서 다 블록체인이라면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세이프티랑 라이브니스가 양립하는 개념이죠. 이제 FLP 임파서빌리티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때 세이프티를 확보하고 라이브니스를 일부 희생하면서 얻어가는 알고리즘이 Practical Byzantine False Tolerance라고 해서 PBFT 알고리즘입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에 배신자 노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신뢰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이면서 이제 라이브니스를 희생했다는 거는 투표를 했을 때 만약에 조작이 일어나면 블록이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라이브니스를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블록이 계속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PBFT에서는 사기를 쳐가지고 블록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니스가 희생됐다고 하는 거고요. 대신 세이프티는 확보하겠죠. 확실하지 않은 애들은 블록으로 생성하지 않으니까 세이프티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BFT 방식을 채택하고 했다는 경우는 대부분 PBFT 합의 알고리즘 바탕으로 조금씩 변형한 부분이고요. 이 PBFT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고 또 국내 카카오 클레이튼도 이 PBFT 알고리즘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긴 한데 여기는 또 약간 DPoS도 섞여 있어가지고 허가된 DPoS가 아니라 PBFT, 네, PBFT고요. PBFT 중에서 이제 허가된 애들만 노드를 운영해가지고 그 노드들끼리만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걸 또 퍼블릭으로 공개를 했어요. 대신 장부를 원래는 그 하이퍼레저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카카오 클레이튼에서는 레인저 노드를 해가지고 레인저 노드 같은 걸 운영하면 장부의 내용은 다 같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아무튼 PBFT라고 하면 하이퍼레저가 가장 정통적으로 유명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텐더민트도 PBFT에서 좀 유명한데 텐더민트 같은 경우가 DPoS랑 PBFT를 합친 거고요. PBF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퍼블릭에서도 PBFT가 쓰이는데 PBFT 계열이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AR3, 그 다음에 리플이나 이오스 이런 거 다 PBFT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선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이 PBFT를 쓰고요. 이때 PBFT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비잔틴 장군 문제 정의랑 해결 방법입니다. 이때 3F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총 노드 개수가 배신자 노드 수가 예를 들어서 F개라고 하면 1개라고 하면 최소 4개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3F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F 플러스 1개의 노드가 총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PBFT에서는 Prepared Certificate이랑 Commit Certificate이라는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눈
총 결과값이 이제 리플라이로 가게 되는 건데요. 먼저 비잔틴 장군 문제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잔틴 장군은 문제점은 이제 공격이나 후퇴를 결정할 때 배신자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먼저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이 이렇게 5명 있는 거예요. 5명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딱 2개예요. 공격 또는 후퇴입니다. 근데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건데 사령관이 배신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장군 한 명이 배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협곡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소통은 메시지 서신으로만 전달이 가능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배신자가 아닌 모든 장군들이 같은 명령을 이행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이라고 내렸는데 공격을 안 하거나 후퇴를 하거나 이런 가정은 없고, 공격을 받았으면 공격을 하고 후퇴를 하면 후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동시에 300명이 쳐들어가야지 공격이 성공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첩자가 후퇴하라고 보내가지고 3명이 후퇴하면 이렇게 200명은 성을 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겠죠. 피해를 입고. 그래서 300명 이상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비잔틴 장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랄 메시지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랄 메시지 솔루션의 가정이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가정인데, 이제 장군들이 보낸 모든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된다는 가정이 있고, 또 메시지 받은 장군은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도착하지 않은 걸 인지할 수도 있고요. 사령관은 공격 또는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장군들은 메시지를 받고 공격 또는 후퇴 둘 중에 하나의 결정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F 플러스 1 또는 3F 이상의 총 노드 수가 사령관 혹은 장군의 수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배신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배신자의 수를 F로 뒀을 때 3F 플러스 1만큼의 총 사기를 안 친 사람들이 더 있어야, 이렇게 이 조건만큼의 사람 전체 모수가 있어야지 이게 작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F 플러스 1이 왜 나왔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N은 배신자를 포함한 전체의 장군은 사령관 수입니다. F는 배신자의 수고요. N-F는 충직한 장군과 사령관의 수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제 메시지 안정성을 위해서 N-F는 F를 초과한다는 걸 만족을 합니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고 비트코인에서 이제 POW를 따르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50%까지 내구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50%가 EF겠죠? 배신자의 수의 2배를 곱한 게 전체 수를 넘지 않으면은 50% 이상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N은 EF 초과 이렇게 되고요. EF 초과는 곧 EF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상. 그래서 50%까지 내구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채굴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면 얘네가 사기를 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F도 메시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N-EF를 했을 때 50%를 했을 때 그 50%의 수가 F보다 커야 됩니다. 배신자의 수보다 또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자가 메시지를 생성할 때 이제 전체 모수가 적게 되면은 그 메시지 영역이 크게 돼가지고, 그래서 N-EF가 F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0%를 만들었어요. 50% 이상인데 배신자가 보낸 메시지 수 자체가 50%를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배신자들이 보낸 메시지 수만큼을 50%를 넘겨버리면은 아예 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N-EF는 F를 초과해야 된다는 기본 규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걸 생각해 보면은 N은
3F보다 많아야 돼요. 결국에 배신자의 수의 3을 곱한 거 이상의 전체 노드 수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33%보다 배신자가 낮아야지만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3F 플러스 1 이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F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3F 플러스 1에 1을 대입해가지고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방금 거 설명하면은 또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EF 플러스 1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령관이 EF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배신자가 한 명 있다고 쳐봐요. 그럼 총 노수가 3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F 배신자의 수는 1명, 빨간색 얘는 1명이죠.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N-F 충직한 애들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는 3명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EF 플러스 1인 경우면은 얘가 판단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령관이 양쪽에 공격을 내리고 얘는 공격명을 받고 후퇴하라고 얘는 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장군 1은 후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명한테. 또 한 명한테는 공격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사령관이 배신자일 수도 있고 장군 2가 배신자일 수 있어요. 그럼 장군 1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똑같이 하나씩 들어왔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PBFT 알고리즘이 성립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3F 플러스 1에 최소한 필요하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3F 플러스 1을 하면은 배신자가 한 명일 때 최소 4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군 3을 추가를 한다고 쳐볼게요. 장군 3을 추가해서 사령관이 장군 1, 장군이 장군 3한테 공격을 다 냈어요. 자, 공격을 다 내서 했는데 장군 2가 배신자니까 후퇴하라고 거짓말 쳤어요. 하지만 장군 1은 장군 3한테 공격받으라고 받았고 사령관한테도 받고 얘 혼자 사기친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게 4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사기치면 누가 사기쳤는지 모르지만 4명 중에 1명이 사기치면 그 한 명이 보낸 메시지만 다르니까 얘가 사기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사인까지 트랜잭션 서명 같은 것까지 해서 보내게 되면 누가 배신자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누가 배신자인지도 사인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명령이 배신 명령인지도 알아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럼 사령관도 공격을 다 내렸고 장군이랑 장군 3 둘 다 공격을 알아들었으니까 3명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장군 2가 배신자인 것도 서명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라이머리한테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게 됩니다. 하이퍼레저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오더러라는 애한테 처음에 들어요. 그럼 오더러라는 애들이 이제 앵커 피어들한테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앵커 피어가 다른 모든 피어들한테 다 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프리페어고요. 다 뿌리면은 검증을 받아가지고 검증받아서 확정된 걸 다시 커밋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뿌리게 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프리페어입니다. 그래서 프리페어랑 프리페어 두 번의 결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블록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응답값을 받아서 이때 커밋 할 때 조건은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초과하는 3F 플러스 1인 상황에서 33%를 초과하는 동의를 얻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 생성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되게 자세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로 들어가고 메시지가 M이라고 쳐볼게요. 처음에 리퀘스트 단계에서는 메시지 M을 프라이머리 노드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받은 프라이머리 노드로 두고 나머지는 백업 노드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백업으로 프리페어를 보내요. 이때 이제 메시지랑 이제 메시지 요약본 그 다음에 시퀀셜 넘버를 추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프리페어 단계 세 번째에서는 검증결 얘네가 백업 노드가 해요. 그래서 참이면은 얘네가 다른 노드한테도 전파를 해줘요. 그래서 DM이랑 VN이 서로 대응되는 값인지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해보고 보내고 검증해보고 보내고 하는 식으로 이 시퀀셜 넘버 n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노드가 이제 프리페어 메시지가 있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최초로 받은 게 있고 딴 사람이 그걸 검증해서 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양쪽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집하는 메시지가 EF개 이상인 경우 이제 prepared certificate이라고 부르게 되고 prepared the request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 커밋을 하고 커밋 메시지가 EF 플러스 1개 이상 모이게 되면 해당 노드가 커밋 certificate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뿌리고 검증을 받아서 다시 돌려받고 검증받은 결과값을 다시 뿌리고 거기를 이렇게 커밋 해주는 식으로 prepared certificate이랑 commit certificate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경우에 committed certificate이 되고요. 이래서 어느 노드에서도 상태 변화를 다 수정했기 때문에 세이프티를 충족했습니다. 근데 이때 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리퀘스트는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니스를 일부에 희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이해하면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블록이라고 쳐도 EF 플러스 1개의 노드가 인정하지 않으면 체인에 그때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라이브니스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이프티가 충족됐을 때만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라이브니스가 희생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 두 번의 절차가 거쳐야 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한 번의 절차만 거치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번의 절차만 걸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N2가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R1을 보내고 두 명한테는 R2를 보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R2를 하면은 얘 혼자 R1이라는 걸 가지고 나머지 3명이 다 R2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얘가 처음에 받은 애예요. 처음에 N2가 받았어요. 그럼 N2가 보낼 때 애초에 얘한테만 하나 따는 걸로 보내고 자기랑 나머지 2명한테는 똑같은 애로 보내서 얘가 그냥 바로 체크를 한 번만 하고 커밋하게 되면은 이 사기 한 개 들키게 됩니다. 이게 안 들키게 하려면 한 번 뿌리고 다시 체크를 가져와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메시지를 양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두 번 검증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검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텐더민트라는 게 또 여기서 이 PBFT 계열에서 유명한데 얘 플로우를 간단히 보자면 이제 블록이 새로 생성됐을 때 프로포즈라는 이렇게 처음에 뿌리는 제안을 해주는 작업이 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3분의 2를 초과하는 이제 프리보트가 이루어지면은 프리커밋을 해줍니다. 또 프리커밋을 해준 다음에 또 프리커밋이 3분의 2 초과된 걸 기다려서 이때까지 또 통과를 하면은 그때 커밋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번의 단계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커밋을 해주고 두 번의 단계 중에 이제 걸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냥 다음 라운드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게 텐더민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 라운드로 구분해가지고 라운드별로 합의를 거쳐서 블록을 생성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페어 과정이 프리보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밋 서티피케이트를 얻는 부분이 이 프리커밋을 얻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보트를 한번 해주고 그 이후에 프리커밋을 다시 해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아까 앞에서 말한 이제 prepared certificate이랑 commit certificate를 해준 거랑 동일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더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BFT를 오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